유품 버지니아 울프 1940년 C.C. 밀러에게 길버트 클랜드는 아내가 쓰던 작은 거실 탁자 위에 흩어져 있는 반지니 브로치들 가운데서 진주 브로치를 집어들고 거기 새겨진 글귀를 읽었다. C.C. 밀러에게 사랑을 담아. 비서인 C.C. 밀러까지 잊지 않고 기억한 점은 엔젤라다웠다. 그렇지만 길버트 클랜드는 친한 사람들한테 일일이 작은 선물을 남기는 등 모든 것을 말끔히 정리해놓고 떠나다니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 마치 죽음을 예견하기라도 한 듯 말이다. 그렇지만 피커딜리에서 차도로 내려 쓰다가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6주 전 그날 아침 집에서 나갈 때만 해도 안젤라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는 C.C. 밀러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자신들과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한 사람이니만큼 이만한 배려의 표시는 보여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오라고 부른 것이다. 앉아서 그녀를 기다리면서 그는 엔젤라가 모든 것을 그렇게 말끔히 정리해 두다니 정말이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계속했다. 친한 사람 모두에게 작은 애정의 표시를 남겨놓았다. 반지마다 목걸이마다 그리고 조그만 중국식 상자마다. 그녀는 작은 상자라면 사족을 못 썼다. 거기에 받을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었다. 이것은 그가 선물한 것이고 루비 눈이 박힌 이 에나멜 돌고래는 안젤라가 어느 날 베네치아 뒷골목에서 얼른 낚아챈 것이었다. 그때 기쁨에 겨워 내지르던 나지막한 탄성이 그는 아직도 생생했다. 물론 그에게는 특별히 무슨 물건을 남겨놓지는 않았다. 그녀의 일기장이 선물이라면 모를까. 그의 등 뒤로 그녀가 글 쓸 때 사용하던 탁자 위에 초록색 가죽으로 장정한 15권의 작은 일기장이 쌓여 있었다. 결혼한 뒤로 내내 그녀는 일기를 썼다. 그로서는 말다툼이라고 부르기도 무엇하고 가벼운 성강이라고나 할 아주 드물었던 그 일들도 일부는 저 일기장 때문이었다. 일기를 쓰고 있을 때 그가 방으로 들어오면 그녀는 언제나 일기장을 덮거나 손으로 가리곤 했다. 아니, 안 돼요. 이렇게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생생했다. 내가 죽은 다음이면 혹시 몰라도. 그러니 일기장을 유품으로 남겨놓은 셈이 되었다. 그녀 생전에 그들이 함께 나누지 않은 것이라곤 일기장뿐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그녀가 당연히 자기보다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한순간만 발을 멈추고 자신이 하려는 행동을 돌이켜보았더라도 그녀는 지금 살아있을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인도에서 곧장 차도로 내려섰다고 그 차를 몰던 사람은 금시 심리에서 말했다. 그래서 차를 멈출 시간이 없었다고. 이 대목에서 현관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와 그는 생각을 멈추었다. 밀러 양입니다. 하녀가 말했다. 그녀가 들어왔다. 이제껏 그는 그녀만 따로 본 적이 없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도 물론 없었다. 그녀는 대단히 비통한 모습이었는데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엔젤라는 그녀에게 단순한 고용주를 훨씬 넘어서는 존재였다. 다정한 벗이었던 것이다. 의자를 밀어주며 앉으라고 권하면서 그는 자기가 보기에는 이런 부류의 여느 여자들과 아무 다를 바 없는 여자인데 하는 생각을 했다. C.C. 밀러 같은 여자는 어디나 널려 있다. 검은 옷에 서류 가방을 든 우중충하고 조그만 여자들. 그렇지만 엔젤라는 그 빼어난 연민의 재능을 발휘하여 C.C. 밀러한테서 온갖 자질을 찾아냈다. 분별력이 뛰어나며 대단히 입이 무겁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뭐든지 털어놓고 말해도 된다 등. 처음에 밀러 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자리에 앉은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쳐낼 뿐이었다. 그러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클랜던 씨. 그는 대답을 웅얼거렸다. 물론 이해한다. 너무나 당연하다. 내 아내가 당신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충분히 짐작한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정말 행복했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길이 그의 뒤편 필기용 탁자에 머물렀다. 그들은 바로 이 방에서 작업을 했던 것이다. 그녀와 엔젤라 둘이서 엔젤라에게는 유명 정치인의 아내로서 감당해야 할 이런저런 의무가 있었다. 그의 정치인 생활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존재도 바로 엔젤라였다. 그는 아내와 CC가 저 탁자에 앉아있는 모습, CC가 타자기 앞에 앉아서 아내가 불러주는 편지를 받아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밀러 양도 물론 그 생각을 떠올리고 있을 것이었다. 이제 아내가 그녀에게 남긴 브로치를 건네주기만 하면 되었다. 브로치는 좀 어울리지 않는 선물 같았다. 얼마간의 돈이나 아니면 차라리 타자기를 주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C.C. 밀러에게 사랑을 담아 라고 새긴 브로치가 저기 엄연히 놓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브로치를 집어들고 미리 생각해둔 짤막한 인사말과 함께 건넸다. 이것을 귀하게 여겨줄 거라고 생각한다. 아내가 자주 달던 것이니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브로치를 받으면서 마치 그 편에서도 인사말을 생각해 놓은 거나 진배 없어 보이는 말투로 대답했다. 언제나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그녀에게도 진주 브로치가 아주 어색하지는 않을 다른 옷이 아마 있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는 비서직의 제복처럼 보이는 꼭 끼는 검은 외투와 치마 차림이었다. 그러다 그는 기억이 났다. 그래, 물론 상복을 입은 것이었다. 그녀 역시 비극적인 일을 당했는데 그녀가 헌신적으로 따르던 오라비가 엔젤라보다 바로 한 2주 전에 사망한 것이다. 무슨 사고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것은 자기한테 그 이야기를 하던 엔젤라의 모습뿐이었다. 연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답게 엔젤라는 굉장히 심란해했다. 그 사이 C.C. 밀러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장갑을 끼고 있었다. 폐가 될까봐 조심하는 게 분명했다. 그렇지만 그녀의 앞날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하지 않고 보낼 수는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뭐 자기가 도와줄 일은 없겠는가? 그녀는 자기가 앉아서 타자를 치던 일기장에 놓여있는 그 탁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엔젤라에 대한 추억에 사로잡힌 나머지 도와주겠다는 제안에 즉각 답을 하지 않았다. 잠깐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한 듯 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요, 밀러 양? 앞으로요? 괜찮습니다, 클랜던 씨. 그녀는 외치듯 말했다. 저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이 말을 경제적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제안은 역시 편지로 하는 것이 낫겠구나 하고 그는 깨달았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었다. 잊지 마시오, 밀러 양. 무슨 일이든 내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와줄 테니. 그리고 그는 문을 열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기라도 한 것처럼 문지방에서 그녀는 잠깐 멈춰 섰다. 클랜던 씨 하며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눈에 어린 동정하면서도 탐색하는 듯한 표정에 놀랐다. 언제라도 하고 그녀는 말하고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사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기꺼이 도와드리겠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방을 나갔다. 그 말의 내용이나 말할 때의 표정은 뜻밖이었다. 그가 자신을 필요로 할 거라고 믿거나 바라는 것만 같았다. 의자로 돌아가면서 그는 아마도 터무니없겠지만 묘한 생각이 들었다. 자기 편에서는 제대로 눈여겨본 적도 없지만 혹시라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소설가들이 말하듯 자기한테 연정을 품어온 것인가? 지나가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미 50줄로 접어들었지만 거울 속의 모습대로 아직은 대단히 출중한 용모의 남성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쌍한 C.C. 밀러. 그는 반쯤 웃으며 중얼거렸다. 이 우스갯거리를 아내와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일기장으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한 대목을 펼치고 읽어보았다. 길부터는 정말 멋있어 보였고 마치 그의 물음에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았다. 물론 당신은 여자들한테 아주 매력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물론 C.C. 밀러도 그것을 느꼈겠지요. 그는 계속 읽어나갔다. 그의 아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리고 그 역시 엔젤라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언제나 자랑스러웠다. 어디 가서 외식을 하다가 맞은편에 앉은 엔젤라를 바라보며 거기 온 여자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내 여자다 하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잦았던가. 그는 계속 읽어나갔다. 처음으로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그해 그들은 지역구를 순방했다. 길버트가 자리에 앉아 엄청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온 청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불렀다. 그는 정말 멋진 친구. 나는 그만 감격했다. 그도 그 일이 기억났다. 그녀가 연단 위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를 바라보던 눈빛이며 그 눈에 눈물이 얼마나 글썽했는지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 다음에는 그는 몇 장을 넘겨보았다. 그들은 베네치아로 갔다. 선거가 끝나고 누렸던 그 행복한 휴가를 그는 기억했다. 우리는 플로리안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주 어린애 같아서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했다. 길버트는 베네치아의 역사를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다. 그의 말로는 옛날 베네치아 통령인 도제들이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약생 같은 필체로 적어 놓았다. 엔젤라와 함께 여행하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우 열심히 배우려 한다는 점에 있었다.
그녀는 실은 그게 그녀의 매력 중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양 자기는 너무나 아는 게 없다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 글을 펼쳤다. 그들은 런던으로 돌아왔다. 나는 정말이지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홀레복을 꺼내 입었다. 이제 늙은 에드워드 경 옆자리에 앉아서 그의 상사인 그 막강한 노인네의 마음을 사로잡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단편적인 기록에다 기억나는 장면들을 채워 넣으면서 빠른 속도로 읽어나갔다. 하원에서 저녁 식사, 러브 그로브 댁에서 열린 이브닝 파티 참석, 레이디 엘이 내게 길버트의 아내로서 책임을 실감하느냐고 물었다. 그러고는 해가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일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물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점이 그녀에게는 큰 슬픔이었던 모양이었다. 한 번은 길버트에게 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적어 놓았다. 이상하게도 그 자신은 자식이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별로 없었다. 지금 이대로도 인생은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풍요했다. 그는 행정부의 작은 직책을 맡게 되었다. 작은 직책일 뿐이지만 그녀는 이렇게 써놓았다. 이제 나는 그가 수상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글쎄, 일이 달리 풀렸더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여기서 잠시 읽기를 멈추고 이루어지지 않은 가능성들을 떠올렸다. 정치는 도박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이 50에 끝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는 그녀의 인생을 채우던 작고 사소한 일들, 나날이 사소하고 무의미하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몇 페이지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그는 일기장 한 권을 더 집어들고 되는 대로 펼쳐보았다. 나는 얼마나 겁쟁이인가. 또다시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생각할 게 많은 사람을 내 일로 성가시게 만드는 것은 이기적인 것 같았다. 그리고 저녁 시간을 단둘이 보내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기 설명이 있다. 그녀가 이스트엔드에서 하던 일 이야기였다. 드디어 용기를 내서 길버트에게 말했다. 그는 정말 착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대화가 기억났다. 그녀는 자기가 너무 게으르고 너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무언가 자신의 일을 갖고 싶다고 했다. 무언가 했으면 한다고. 바로 저 의자에 앉아 그 말을 하면서 그렇게 곱게 얼굴을 붉히던 모습이 떠올랐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좀 놀려대었다. 그의 뒷바라지를 하고 집안 살림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일은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지만 소일거리가 필요하다면 물론 반대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떤 일인가? 무슨 지역구 일인가? 무슨 위원회? 다만 무리해서 알아눕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해 주어야겠다. 그리하여 수요일마다 그녀는 화이트 채플에 간 모양이었다. 그럴 때 그녀가 입던 옷을 자기가 얼마나 보기 싫어했는지 기억이 났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일을 매우 심각하게 여긴 모양이었다.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다. 존즈 부인을 만났다. 자식이 열이나 된다. 남편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 나는 릴리에게 일자리를 구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는 건너뛰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그의 관심도 시들해졌다. 어떤 기록들은 그로서는 요령부득이었다. 가령 BM과 사회주의에 관해 일된 논쟁을 했다. BM이라니? 누구의 이니셜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무슨 위원회에서 만난 여자인가 보다고 그는 생각했다. BM은 상류층을 격렬히 비난했다. 모임이 끝나고 나는 BM과 함께 걸어서 돌아오며 그를 설득해보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매우 편협하다. 그러니까 BM은 남자거나 틀림없이 지식인으로 자칭하는 엔젤라 말로는 매우 격한 성격에 매우 편협한 그런 위인 중 하나일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집으로 초대했던 모양이었다. BM이 저녁 식사 모임에 왔다. 그는 미니와 악수를 했다. 감탄이 배어있는 그 문장에 그의 상상 속 BM의 모습이 다시 달라졌다. BM은 식사 시중을 하는 하녀를 본 적이 별로 없는 모양이었다. 미니와 악수를 했다니 말이다. 숙녀의 응접실에서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양순한 노동자인가 보았다. 그런 부류라면 길버트도 잘 알고 있고 그 표본인 BM이 누구든 간에 도무지 탐탁지 않았다. 그자 이야기가 여기 다시 나오는구나. BM과 런던 탑에 갔다. 그는 반드시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바보의 천국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BM 같은 작자가 할 만한 이야기로 길버트는 그의 말이 귓전에 선듯했다. 그의 모습 또한 매우 분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에 붉은색 타이를 메고 이런 치들이 늘 그렇듯 트위드 양복을 입고 다니는 땅딸막하고 왜소한 체구의 정직한 노동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위인. 그는 계속 읽었다. BM은 무엇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이야기를 좀 했다. 누구 이야기인지 이름이 주의 깊게 지워져 있었다. 무엇에 대한 비난이라면 더는 듣지 않겠다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번에도 이름이 삭제되어 있었다. 혹시 내 이름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내가 들어오면 일기장을 그렇게 얼른 덮어버렸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BM이 더더욱 싫어졌다. 뻔뻔스럽게도 바로 이 방에서 나를 놓고 왈가왈부했단 말이지. 엔젤라는 왜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무엇이든 숨긴다는 것은 정말 그녀답지 않은 일이다. 엔젤라는 솔직 그 자체였는데 그는 일기장을 넘기며 BM이 나오는 대목을 빼놓지 않고 읽어나갔다. BM은 나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청소부로 이 집 저 집 날품을 팔았다. 그 생각을 하면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이 참 견디기 힘들다. 모자 하나에 3긴이라니.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느라 그 조그맣고 불쌍한 머리를 괴롭히지 말고 나한테 틀어놓고 의논만 했더라도. 그는 그녀에게 책을 빌려주었다. 칼막스, 혁명의 도래. BM이라는 이니시얼이 계속 등장했다. 그렇지만 왜 그냥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을까? 이니시얼을 사용한다는 것은 허물없는 친근한 사이를 나타내는데 도무지 엔젤라답지 않은 짓이었다. 이자 앞에서도 BM이라고 불렀을까? 그는 읽기를 계속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시간에 BM이 불쑥 찾아왔다. 다행히 나 혼자 있을 때였다. 1년 전 일기였다. 다행히, 왜 다행이라는 것일까? 나 혼자 있을 때였다. 그날 밤 나는 어디에 갔었더라? 그는 일정관리 수첩에서 그 날짜를 찾아보았다. 런던 시장 관저에서 만찬이 있던 날 밤이었다. 그렇다면 BM과 엔젤라는 그날 저녁을 단둘이 보냈던 것이다. 그는 그날 저녁의 일을 떠올려 보려고 애썼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가? 이 방이 여느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던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시장 관저 만찬에서 자기가 했던 연설 말고는 전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는 무엇가 어찌된 영물인지 점점 더 알 수 없어졌다. 아내가 모르는 남자를 혼자서 맞아들였다는 상황 전체가 그랬다. 어쩌면 다음 군을 보면 설명이 나올지도 모른다. 극히 그는 마지막 일기장, 그녀가 다 채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그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바로 첫 페이지부터 그 빌어먹을 작자가 다시 등장했다. BM과 단둘이 저녁을 먹었다. 그는 매우 초조해졌다. 그는 이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를 설득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위협을 했다. 만일 내가 끝내. 그 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은 다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 페이지에 온통 이집트라고 적어 놓았다. 그는 한마디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가능한 해석은 하나뿐이었다. 이 불안당 같은 놈이 그녀에게 애인이 되어달라고 한 것이었다. 그놈의 방에서 단둘이서 길버트 글랜던의 얼굴에 피가 확 몰렸다. 그는 급히 일기장을 넘겼다. 뭐라고 답했을까? 이제 이니셜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그저 그라고 적고 있었다. 그가 다시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아무 결론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나한테서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바로 이 집으로 마구 쳐들어왔었단 말이지. 그렇지만 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한순간이라도 어떻게 망설일 수가 있단 말인가? 그 다음에는 나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몇 페이지가 비어있었다. 그런 다음 내가 보낸 편지에 답장이 없다. 그리고는 또 텅 빈 몇 페이지. 그 다음에 그는 내가 위협하던 대로 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적혀있지? 그는 책장을 연달아 넘겼다. 모두 비어있었다. 그러나 거기 죽기 바로 하루 전 이렇게 적혀있었다. 나도 그렇게 할 용기가 있을까? 그러고는 끝이었다. 일기장이 길부터 클랜던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앞에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피카딜리 광장 인도 위에 서 있었다. 눈은 무언가를 응시하고 주먹은 꼭 쥐고 있다. 여기 자동차가 다가온다. 그는 참을 수가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는 성큼성큼 전화기로 다가갔다. 밀러 양,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방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려왔다. CC 밀러입니다. 마침내 전화를 받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병력같이 고함을 쳤다. 도대체 BM이 누구요?
그녀의 벽난로 위에서 째깍거리는 싸구려 시계 소리가 들려오고 이어서 길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제 오라버니입니다. 그 오라비가 맞구나. 자살했다는 그 오라비. 저한테 묻고 싶은 게 있나요? 하고 묻는 시시 밀러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없소. 그는 소리쳤다. 없어요. 그도 자기에게 남겨진 유품을 받은 셈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애인과 다시 결합하기 위해 인도에서 내려섰던 것이다. 남편과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도에서 내려섰던 것이다.